3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83년 개항 이후죠. 방문국에서 창간한 근대 신문이다. 이제 정부 신문 간행 기구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자, 한성순보는 이 순자가 열흘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발행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문. 아직은 이제 한글 신문이 나오지 않았죠. 순 한글 신문은 이제 독립신문에서 처음 나오게 되죠. 1896년. 예. 그래서 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예.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 간격으로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권 통문. 서울 북촌에 여성들이 이제 여성들의 권리를 밝힌 이 여권 통문을 처음 보도한 것은 이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1898년.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한 신문은 국채보상운동에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인 베델이 주도해서 설립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의병투쟁의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자, 이것도 대한매일신보가 의병투쟁에 대해서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눈밖에 났었죠.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반영했다. 이것은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아까 순 한글로 된 신문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1896년 4월에 창간이 됐죠. 예. 여권 통문이 나온 것은 1898년이고 1898 99년까지 독립신문이 존재했습니다. 자, 다음 가상 뉴스에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전주성을 점령한 뒤 동학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농민군은 곧 집강소 농민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 잘못된 정치 이것을 개혁한 것에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시험 문제 단골인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자, 동학 농민운동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봉기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부에 한정을 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런 가혹한 정치 학정에 들고 일하는 거죠. 전봉준 등이. 자, 2차 2단계는 이제 1차 봉기가 되는데 조병갑을 정부에서 이제 파면시키고 이제 안핵사로 이용태를 보냈는데 이 이용태가 돌연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봉준이 인근 지역, 전라도 지역, 남접의 지도자들 손아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봉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장에서 거병을 해서 백산으로 집결을 해서 자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전투 1차 봉기에서 꼭 알아둘 것이 황토현 전투하고 그 뒤에 황룡천 전투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전라도 가명군을 황토현 전투에서는 황룡천 전투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경군을 무찔렀죠. 그리고 전주를 여기 나온 것처럼 점령하자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와 동학농민군들이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인데 그 이유는 일본군이 이제 하고 청군이 이제 그 들어오게 돼요. 텐진 조약에 의해서 조선의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동학교도들이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처럼 그 요구 조건으로 패전 개혁을 위해서 직강소를 설치하기로 했었죠. 근데 일본은 철병을 거부를 하고 청군을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경복궁을 무력 점령했죠. 그러자 동학교도들이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2차 봉기가 되겠죠. 1차 봉기가 전라도 지역의 이제 남접 중심이었다면 2차 봉기는 북접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도들 손병회가 이끄는 같이 합세를 해서 논산에서 대본령을 이룬 뒤에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정부군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조화약 이후니까 2차 봉기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을 했다.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자, 황룡천 전투에서 광군이 승리하였다. 이거는 1차 봉기 때 이고요. 자, 교조 신호를 요구하는 보험 집회가 개최되었다. 자, 이제 선지로 이제 많이 내요. 동학농민운동 바로 좀 전에 어떤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교조 신호운동. 이 동학을 창시한 창시자 최재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신호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죠. 그 2년 전에 1, 2년 전에 교조 신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보훈 집회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 한번 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삼내 집회라는 게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삼내나 서울을 이제 여기 집회 때는 단순한 이제 종교적인 성격이었는데 보훈 집회에서부터는 척 외양을 부르짖는 즉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 외놈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뭐 당시 이제 뭐 방공령 등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곡신 유출 이런 게 있었죠. 보훈 집회 1893년에 있었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파견했다. 고부분기 다음에 이제 후임으로 이제 조병갑을 내쫓고 정부에서 박원명을 통해서 동학교도들을 농민들을 회유를 했는데 이 이용태가 파견이 됐는데 안핵사로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 때문에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봉준이 농민을 끄고 고부가 느꼈다. 1차 봉기, 고부봉기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대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근대 교육기관이죠.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립 교육기관이야. 전문 관리가 소속된 좌원과 명문자재에 선발된 우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목으로 영어, 산학, 지리 등이 있었다. 자, 이제 관립교육 근대교육관으로서 이제 처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원산학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1883년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산학사가 처음 있었고 이건 이제 사립이에요. 원산 지역의 관민들이 합심을 해서 세운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외국어를 교육시켜서 동문학이라는 것이 같은 해에 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수준 높게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관리교육기관이 바로 육영공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886년에 있었고요. 뭐 영어도 가르치고 세계지리 뭐 이런 것도 가르치려면 현지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내가 애정이 깊던 헐버트, 길모아 등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칠제라는 전문 강자가 개설되었다. 자, 요것은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죠. 예, 국자감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에서 그 사학이 강세를 나타내니까 특히 이제 최충원의 구제학당 전문 강자를 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본따서 칠제라는 전문 강자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 중기 때 일이고요.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기되었다. 이거는 이제 1894년 갑오 개혁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제 그 이렇게 뭐 특권적 뭐 이런 교육기관이 이제 필요 없어서 된 것이고 조선 총독부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1910년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의 근거에 세워졌다.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 조서는 2차 갑오 개혁 때인 1895년 2월에 발표됐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때도 이제 관립학교가 세워졌는데 유경고는 1894년에 폐교가 됐고요. 폐교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럽게 소멸이 됐고 새롭게 이제 한성 사범학교 이제 전문 교원들을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가 등이 이때 세워졌죠.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 강의공간, 제사공간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뭐 국자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뭐 서원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주로 성균관이 되겠죠.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초대 주미공사인 이건 이제 박정양이라는 사람인데 자 박정양이라는 사람은 초대 주미공사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독립협회가 이제 허니 6조를 건의하게 되죠. 이때 정부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당시 박정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개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주미공사로 갔겠죠. 1887년. 자, 그래서 어,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898년 독립협회가 중추제 관제 개편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허니 6조 여기에 의회식으로 근대적인 의회식으로 이제 하자. 네, 어떤 입헌 군주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것을 추진했는데 고종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더니 나중에는 거부를 하고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켰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고요. 황준원이 쓴 조선 책량을 국내에 들여왔다. 이것은 온건계야파인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은 신민의 회원이기도 한 바로 자 갑자기 이승훈이 되겠죠. 이승훈 선생님. 네.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자, 여기 국문연구소에서 이제 좀 알아둘 인물은 이제 그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 이 사람은 이제 관리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활동하시는 분이 유명한 이제 주시경 선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지석영 선생을 물어보려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1897년이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9번 신청 옛것 생각에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예. 자, 그래서 광무개혁은 개혁적, 근대 개혁적 성격과 보수적 성격,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황권을 강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전제 황권과 관련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음, 헌법 자체에 전제 황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화 또 하나는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하게 해서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군을 통솔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 재정에서 이것도 이제 황실 중심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 내장원을 통해서 이제 돈을 쓸어 모으는데, 자,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계 발급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만 안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 소유 문권, 토지를 먼저 측량을 하고 양전 사업, 근대적인 양전 사업을 하고요.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지계를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대 토지 문건 등기 증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뭐 교육을 강화시켰고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식산 흥업이라고 그래서 회사, 공장 이런 거 많이 또 설립하기도 했었죠. 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죠. 1883년 최초의 관립 외고 교육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자, 이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00 양력으로는 뭐 95년 1월, 음력으로는 1894년 12월이 되는데 여기 홍범 14조가 나와 있죠. 2차 갑오개혁. 1차 때는 이제 사회, 경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개혁이기 때문에 2차 갑오개혁은 이제 중앙이 아닌 이제 지방 제도라든지 사법 제도라든지 교육, 아까 뭐 교육입구 조서 이런 게 있었죠. 다음 통리기무화문의 설치와 개화 정책 추진. 1870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제 그 개화 정책을 통과하는 통리기무화문을 1880년에 설치를 하고요. 밑에 12사를 두었죠. 23부로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간 권한 축소. 아까 2차 갑오개혁이 지방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의 개편이 있었댔죠. 이때 8도에서 23부로 지방제도 개편이 되었고, 지방간이 권한도 사법권, 군사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법권을 빼게 되죠. 예. 자, 다음 36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2달 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카타가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온다는 것은, 자, 이건 일제의 국권 집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1904년에서 1905년 요 사이에 바로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국권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이제 한일 의정서가 있었는데, 예.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나라를 군사 기지로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을 6개월 뒤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여기 나오는 바로 고문 정치, 고문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 그다음에 외교고문은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스 사람들이 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1905년 11월에 2차 한일협약, 흔히 이것을 을사 조약 또는 을사득약이라고도 하죠. 정식 명칭은 2차 한일 협약인데 1905년 11월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1907년, 그러나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바로 뭘 하게 되느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은 차관 정치,
차관의 일본인들을 대거 임용하면서 행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속 조약으로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과 한일 협약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것이죠. 자, 메가타 나왔죠. 고문, 군대 해산 나왔고,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나올 것은 을사조약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밖에 없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고정을 강제퇴시키고 여기 나온 한일 신협약 군대산 이런 게 이루어지죠. 데라우지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한일 병합 이룬 것이 1910년 8월이죠. 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군대 예산을 하자 이제 의병 운동에서 전쟁으로 바뀌게 되죠.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조직력과 화력이 세지고, 그래서 13도의 의병들이 총 집결해서 서울로 진공하자는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됩니다. 예. 그러나 지도부 이인영 등의 어떤 문제점으로 실패하고 말죠. 자, 기후각서를 통해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자, 한일 신협약 이후에 바로 뭐가 있었느냐? 기후각서, 우리나라의 재판, 사법권을 박탈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권 수호를 위한 한국중앙총상회가 서울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된 것이 이건 1898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시기가 1922년이고 김상옥이 나와 있네요. 예. 단장이 김원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 이것은 의열단이 되겠죠. 예.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단원들의 그 활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폭탄 턴지 뭐 투척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기관에다가 뭐 고위 관료들 암살한다든지. 여기 나온 이제 그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했죠. 1923년. 그 다음에 좀 알아둔 것이 나석주. 이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일제의 경제적 착취교인 식산은행 동척과 여기다 폭탄을 투척을 했어요. 1926년. 예. 김상옥, 나석주, 뭐 그 외에도 이제 조선총독부의 김익상이 이제 폭탄을 투척하기도 하고 등등이 있는데, 이 김상옥하고 나석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정지하였다. 이거는 이제 애국계몽운동단체인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1904년. 일자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해체된 것은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1907년에 결성이 돼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한 1911년에 해산이 됐죠.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자, 이것은 1910년대 이제 일제 시대 무단 통치기죠. 이때 활약한 두 단체가 있는데, 또 두 개는 바로 김상진이 주도해서 설립한 대한광국회와, 또 하나는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설립한 독립의금부가 있겠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다시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복벽주의를 내걸었죠. 이륙양행과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 연락을 취한 것은 상해에 근거를 뒀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이륙양행, 백산상해 이러한 위장 상해사 등을 통해서
어, 뭐 독립공채라든지 어, 애국의원금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거둔 돈을 이런 교통국 이륙양행 등 어떤 교통 이런 망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연락을 취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1929년 11월 3일 한일 학생 충돌로 계기된 이 운동, 광주 지역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올 게 뻔해요. 맨날 신간회랑 연관시키죠. 예. 당시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정치 단체인 이제 신간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의 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네. 자, 그러면 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느냐? 일제의 어, 식민지 차별적인 교육. 예. 말이 예를 들면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인데 일본인 학생들은 적당히 어, 돌려보내고 한국 학생만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일제 차별적 교육이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의 운동의 모토는 뭐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본수 전국으로 확산했다. 아까 신문할 때 잠깐 나왔었죠. 바로 나라가 진 빚을 대한제국이 일제 빚 국채를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 국제보상운동이 되겠죠. 1907년에 있었죠.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째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것은 전 국민의 한거 1919년에 3.1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보면 출전이 청천 장군이라고 있어요. 청천? 예, 지청천 장군이 있죠. 예. 자, 그리고 대전자령이 나왔어요. 중국 의용군. 자, 1930년대에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장악을 하고, 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193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은 한중 연합 작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1930년대의 대표적인 항일 무장 단체가 바로 지청청 장군이 북만주 지역에서 설립을 한 바로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의용군 길림 구국 군대와 뭐 연합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한국 독립군의 대표적인 전투는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쌍사대동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930년대 항해무장투의 특징은 당과 군이 일치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29년 그 국민부 산하에서 시작을 해서 요거는 이제 조선혁명군과 조선혁명당하고 관련돼 있고요. 예.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뭐 흥경성 전투, 예. 뭐 요거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흥경성 전투, 오늘날 서간도 지역이 되겠죠. 남만주라고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답은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고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것은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광복군. 물론 이제 중국 국민당이 이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뭐 직속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다. 자, 여기 보면 홍범도 부대와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했다. 이것은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죠. 홍범도 부대는 대한독립군, 그 외 여러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못 질렀습니다. 근데 이 부대들이 간도 참변 주민들을 학살을 하니까 여기서 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소련령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해를 총재로 한 대한 독립군단이 창설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변두리가 있는 중국 관내 우한에서 생긴 창립을 한 1938년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40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어 사실 오는 것은 자, 이건 창씨 개명이 바꿔요.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 국민징용령, 국가총동원법 뭐 등등등 지원병제도. 자, 이 작품에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38년 4월에 제정이 되는데 일제 막바지가 되겠죠. 요 시기에 있었던 시기를 보통 총동원 체제라고 이제 부르죠. 흔히 또 다른 말로는 민족 말살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수탈이 극심하던 시대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황국 식민 천황나라의 신하된 백성 이걸 황국 식민인데 맹세문 뭐 이걸 하게 한다든지 뭐 궁성요배 천황 있는 성 쪽으로 뭐 참배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여기 인적 수탈로는 뭐 징용령 강제로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간다든지 징병 군대로 끌고 가는 거. 그 전에 이제 뭐 지원병 제도 됐죠.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지원병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도 지원병으로 이제 데려갔었죠. 그 다음에 물적 수탈로는 이제 그 공출 제도라는 게 있죠. 대가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 그래서 쌀, 미곡 공출, 그 다음에 금속,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황국 신민의 서사 암성이 강요됐다. 동화시키려는 것이죠. 완전히 일본인과 동화시켜서 군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자, 조선 태양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야만적인 때리는 태양령. 이건 이제 1910년대 흔히 뭐 무단 통치기라고 그러죠. 헌병 경찰 역시 무단 통치기. 한일 병합 이후 바로 실시됐었죠.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 이건 이제 이른바 그 문화 통치기가 되겠죠. 약간 좀 풀어주는. 그래서 일제말에 잘 듣는 부유한 사람, 지식인들을 이제 회유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이 됐다. 이건 이제 1927년인데 이건 뭐 선지로 많이 나올 뿐이에요. 처음에는 노농 노동자 농민이 결합이 된 그런 총동맹이었는데 1924년 나중에 전문적으로 27년에는 농민 총동맹, 노동 총동맹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